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6편 정의소년을 사로잡은 나폴레옹. (1970년 4월 26일에) 박 대통령이 김종신 공보비서관에게 써준 나의 소년 시절에는 그가 군인, 혁명가로서 살아가게 될 최초의 계기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가 실려있다. 소년 시절에는 군인을 무척 동경했음. 그 시절 대구에 있던 일본군 보병 제80년대가 가끔 구미지방에 와서 야외 훈련하는 것을 구경하고는 군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음. 보통학교 시절에는 일본인 교육으로 일본 역사에 나오는 위인들을 좋아하다가 5학년 때 춘원이 쓴 이순신을 읽고 이순신 장군을 숭배하게 되고 6학년 때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나폴레옹을 숭배하였음. 박정희는 소년 시절 병정놀이를 즐겨했다. 뒷동산에 올라 나무칼을 휘두르는가 하면 아이들을 불러 모아 대장 노릇을 했다. 어머니 백남이는 아무래도 저 아이는 군인이 되겠군 이라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의 병정놀이는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사물을 힘과 승패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숭배하게 되는 이순신과 나폴레옹도 어린 시절에 병정놀이를 즐겼다. 박정희로 하여금 군인의 길에 흥미를 갖도록 한 계기는 한반도로 진출한 일본의 군사문화였고 우리 언론에 의해 주도되었던 민족정신 계몽운동이었다. 박정희 소년은 구미 보통학교에 들어가 글을 배운 뒤에는 사회 속에 노출되어 역사의 조류를 타고 있었다. 춘원 이광수가 동아일보의 소설 이순신을 연재한 것은 1931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4월 2일까지였다. 박정희는 1931년에는 6학년이었으므로 수기에서 5학년이라고 한 것은 착각이다. 보통학교 시절에 이순신을 읽었다면 책이 아니라 신문을 통해서 연재소설을 읽었다는 얘기가 된다. 박정희의 셋째 형 상희가 구미읍에서 조선일보 선산지국을 운영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같이 팔고 있을 때였다. 아마도 정의소년은 형으로부터 신문을 얻어서 읽었을 것이다. 일제시대 민족문화운동의 중심이었던 조선, 동아 두 신문은 1920년대 말부터 문자 보급운동과 우리 역사 보존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1929년부터 귀향남녀 학생 문자 보급운동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전국에서 거둔 성금으로 1932년 6월에 현충사를 충남 아산에 중건했다.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던 이광수가 이순신을 연재한 것은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서였다. 이광수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쓴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이순신을 철갑선의 발명자로 숭상하는 것도 아니요 임란의 전공자로 숭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위대한 공적이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은 내가 진실로 일생의 이순신을 숭앙하는 것은 그의 자기 희생적, 초회의적, 그리고 끝없는 충의인 것입니다. 군 소배들이 자기를 모함하거나 말거나 일에 성산이 있거나 말거나 자기의 의무라고 믿는 바를 위하여 국궁진체하여 마침내 죽는 순간까지 쉬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한 그 충의, 그 인격을 숭앙하는 것입니다. 그는 1931년 7월호 삼천리 잡지에서는 이렇게 썼다. 나는 조선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숭배합니다. 하나는 옛사람으로 이순신이요 하나는 이제 사람으로 안도산입니다. 글이나 그림으로 저 생긴 것 이상으로는 몹쓸 법입니다. 내가 이순신을 그리거나 안창호를 그리거나 결국 내 인격 정도 이상은 넘지 못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내 힘을 다하여 내 애인을 그릴 뿐입니다. 이광수는 1932년 4월 2일에 이 연재소설 이순신을 이렇게 끝맺었다. 그때 적을 보면 달아나거나 적에게 항복한 무리들이 다 정권을 잡아 300년 호화로운 꿈을 꾸는 동안에 조선의 산에는 나무 한 포기조차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르고 백성들은 어리석고 가난해졌다. 그가 돌아간 지 334년 4월 2일에 조선 500년의 처음이요 나중인 큰 사람 이순신의 슬픈 일생을 그리는 붓을 놓는다. 박정희 소년이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순신은 소년기에 자주 접하게 되는 권선징악의 단순 명쾌한 질거리를 가진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광수의 이순신은 그가 말한 대로 슬픈 이야기다. 어리석은 왕과
당파 싸움에 눈이 먼 선비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순신의 처절한 최후, 가슴에 총탄을 맞은 이순신이 조카에게 하는 말, 나를 혼자 두고 어서 나아가 싸워라. 적을 하나도 놓아보내지 말아라. 전선의 사령관을 모함하여 고문하고 파직하는 지배층, 백이종군길에서 접한 어머니의 죽음,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떠나는 길, 이광수는 난중일기를 인용하여 적었다. 16일 영구를 상여에 올려 본가로 돌아왔다. 고향을 바라보니 아프고 슬픔을 어찌 다 말하랴. 집에 이르러 빈소를 차리니 비가 퍼붓는다. 남쪽으로 갈 기약이 박두하니 우짖고 우짖으며 오직 어서 죽기만 기다릴 뿐이다. 17일 금부설이 이수영이 공주로부터 와서 길을 재촉하였다. 18일 종일 비오다. 마음이 심히 불편하다. 다만 빈소에 곡하고 물러나왔을 뿐이다. 이광수가 이 소설에서 진정으로 그리고 싶어 했던 것은 외적과 용감하게 싸우는 이순신이 아니라 문약하고 시기심이 많은 선비 정치인들에 의하여 당하고 마는 비극적 군인이었다. 박정희는 나중에 이순신과 조선조 지배층에 대해서 이광수와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된다. 1960년대에 현충사를 성역화할 때 그는 자신의 조국 근대화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인들과 직업 정치인들을 이순신을 모함했던 조선조의 선비들과 동일시했던 것이다. 박정희는 1962년에 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충무공 정신은 화랑도의 이조적 중흥이다. 신라 때부터 호국, 민족 정신으로 꿋꿋하게 전승되어 온 화랑도가 한때 문약에 빠져 시들어 오다가 임진왜란을 맞이하여 그 정신이 다시 한번 꽃핀 것이다. 화랑국선을 이조에서 찾는다면 이 충무공이다. 박정희는 또 이순신의 구국정신과 신라의 무사도를 우리 국민정신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 근대화의 이념적 뿌리를 우리 민족사의 이런 상무정신과 실학의 실사구시정신에서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고의 어렴풋한 첫 실마리를 박정희는 이순신을 읽으면서 얻었을 것이다. 이순신을 우리 역사 속에서 재발견한 사람은 실학의 후원자 정조였다. 정조는 정부문서 간행소에 해당하는 교서관에 전담부서를 두어 이순신의 유고들을 모아 14권 8책의 이 충무공 전서를 간행시켰다. 충무공을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광수의 이순신은 이 충무공 전서에 근거하고 있다. 정조와 이광수를 이어받아 이순신을 민족의 태양으로 축혀올린 것이 박정희였다. 김유신, 이순신, 정조, 박정희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 정신사의 한 맥은 상무, 실용, 자주정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대적 명분론의 문민정치 전통이 도도하게 흐르는 가운데 징검다리처럼 단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광수의 이순신은 난중일기를 많이 참고로 하는 바람에 원균을 지나치게 비하했다. 충무공을 비극적인 영웅으로 만드는데 원균은 도구로 이용됐다. 대통령 시절에 쓴 박정희의 수기 나의 소년 시절에 나오는 다음 대목은 여러 각도로 음미해 볼 만한 것이다. 이것은 김종신이 급장 시절에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적어달라는 주문에 답한 글이다. 힘이 세고 말을 잘 들어먹지 않는 그부가 한 놈이 있었음. 그러나 이자가 수학을 전혀 못하고 늘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을 보고 그자를 내 말을 잘 듣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휴식 시간에 산술 문제를 가르쳐주고 숙제 못해온 것을 휴식 시간에 몇 번 가르쳐 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이라면 무조건 굴복하던 것이 생각남. 이 소년은 생각을 하고 있다. 계산을 하고 있다. 완력에서는 당할 수 없는 상대를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 소년은 벌써부터 사물을 선과 악이란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기기 위해서 먼저 져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 전략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을 잡은 뒤에 박정희는 깊은 사색 끝에 원대한 전략을 만들어내곤 했다. 그는 생각한다는 것에 힘을 안 사람이었다. 구미보통학교의 박정희 학생은 말이 없고 생각은 많은 아이였다. 박정희 소년을 생각에 빠지게 만든 것은 이순신에 이어 나폴레옹이었다. 김종신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1970년 9월 15일에 박정희 대통령, 농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라는 책을 냈다. 김종신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나 취재했고 원고를 대통령에게 보여주어 교열까지 받았다.
이 책은 박정희와 나폴레옹의 만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정의 소년의 마음에 크게 감명을 주었던 나폴레옹 전기를 읽은 것도 이때였습니다. 황소를 몰면서 읽었던 것입니다. 코르시카의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나서 군대에 들어간 이름 없는 시골 청년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너무도 흥미로웠습니다. 눈보라치는 알프스 산맥을 백마를 타고 넘을 때의 모습. 정의 소년은 이 세상에 이같이 멋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고 감탄했습니다. 문득 책에서 눈을 떼니 옆에서 풀을 뜯던 황소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어느덧 해는 서산에 잠기고 빨간 노을이 져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난 며칠 동안은 밤에 잘 때도 100만 대군을 호령하는 나폴레옹의 모습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학교 갈 때에도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말을 몰고 적진호를 뚫고 다니는 나폴레옹의 모습이 머릿속에 오락가락했습니다. 정의 소년은 달리 읽을 책도 없고 해서 나폴레옹 전기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벌써 그 전에 정의 소년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창문이 넓은 곳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보이던 마을 사람들의 사는 모양이 새로운 눈으로 바라다 보였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오면 마을 사람들이 이 집 저 집에 몰려서 돈을 걸고 투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전판에서는 가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 저런 노름들을 할까? 봄이면 양식이 떨어지고 무서운 가난이 찾아올 텐데 그것을 막고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저렇게 놀고만 있을까? 박정희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이 나폴레옹 전기였다. 이 전기를 통해서 소년은 권력, 군대, 정복, 지배, 남자다움을 동경하게 된다. 힘에 대한 동경뿐이 아니었다. 식민지에서 태어나 군대의 힘을 등에 업고 본국의 황제가 된 뒤 전 유럽을 석권한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비록 조선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군인만 된다면. 박정희 소년에게 소설 이순신은 비장한 애국심을 심어주었지만 꿈 많은 시절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는 너무 슬픈 이야기였다. 이순신에 대한 박정희 소년의 관심은 그의 머리에 잠복해 있다가 집권한 뒤에 비슷한 처지에서 동병상련의 공감을 느끼게 되고 충무공과 시공을 넘나드는 역사와의 대화를 하도록 했다. 나폴레옹은 이순신보다 더욱 강하게 소년의 가슴과 감성을 직격했다. 나폴레옹은 그를 흥분시키고 그를 군인과 권력의 길로 내몰았다. 이순신은 그의 뇌리에 남았고 나폴레옹은 그의 심장에 들어갔다. 이순신은 비장함으로 나폴레옹은 야망으로 박정희 소년을 사로잡았다. 대구사범을 졸업한 박정희가 1930년대 말에 문경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 학생 정순옥은 동무들 몇 명과 함께 새로 오신 선생님의 하숙집을 찾아갔다. 이낙선 비망록에 실린 정순옥의 수기. 어린 호기심에 선생님의 방을 살펴보았더니 책상 위에 커다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배가 불룩 나오고 앞가슴 양편에 당추가 쭉 달려있는 외국 사람이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영웅 나폴레옹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나폴레옹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셨다. 대구사범 동기생들은 박정희가 들고 있던 책은 한두 번인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인가 플루타르크 영웅전인가를 빼고는 번번이 나폴레옹 전기였다고 말하고 있다. 박정희는 여러 사람들이 쓴 나폴레옹 전기를 죄다 읽으려고 했다. 삼국지에 빠진 소년들이 처음에는 되풀이하여 읽다가 나중에는 저자를 바꾸어가면서 읽는 것과 같은 열광 상태가 박정희에게는 상당 기간 계속됐다. 박정희는 김종신이 교사직을 그만두고 만주 군관학교로 간 이유에 대해서 묻자 간단하게 답했다. 긴 칼 차고 싶어서 갔지. 박정희에게 그러한 권력 의지를 항구적으로 심어준 나폴레옹 전기가 그토록 이 소년을 사로잡은 것은 나폴레옹의 소년 시절과 자신의 처지가 비슷한 데서 온 공감대였다. 나폴레옹이 1769년 8월 15일에 지중해의 섬 코르시카에서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박정희의 어머니처럼 임신 중에 건강을 상하여 아기 나폴레옹은 작고 아팠다. 당시 코르시카에서는 프랑스의 지배에 반항하는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섬의 유지로서 독립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부모는 산속을 헤매고 다니느라고 산모의 건강이 상했던 것이다. 박정희의 어머니처럼 나폴레옹의 어머니도 귀족 출신으로서 아들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기 전에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다. 어머니는 나를 잘 길러주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셨고 좋은 성품을 가르쳐주셨다. 1815년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서 엘바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을 찾아와서 용기를 준 것도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여기를 나가 너의 숙명을 따르도록 해라. 너는 이 섬에서 죽도록 운명지어지지는 않았어. 나폴레옹은 후일 세인트 헬레나에서 어머니의 이 격려가 엘바섬을 탈출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자극이었다고 고백했다. 나를 자극한 것은 내가 비겁하다는 어머니의 비판이었다. 나는 그런 비난을 견딜 수 없었다. 박정희가 보통학교에 입학했던 나이에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브리엔느 유니언 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이 학교에서 프랑스 귀족의 아들들과 섞여 5년간 공부하면서도 나폴레옹 소녀는 자신이 코르시카 출신이라는 것을 감추려 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악명 높던 코르시카의 복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프랑스의 코르시카 지배는 부당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이는 박정희가 만군과 일군의 군복을 입고도 조선인임을 잊지 않았고 정권을 잡고도 농민 출신임을 잊지 않았던 것과 비슷하다. 위대한 인물들의 이런 토종성은 모성애가 모국애로 전환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7편 박정희의 서재. 박정희와 그의 우상 나폴레옹의 생애를 비교하면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박정희가 나폴레옹을 숭배하다가 그의 생애마저 복사하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식민지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필두로 하여 두 사람의 공통점을 뽑아보면 10여 가지나 된다. 훌륭한 어머니의 큰 영향력, 어린 시절의 병정놀이, 작은 키, 사관학교 교육, 포병 출신, 쿠데타로 집권. 쿠데타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나폴레옹이다. 1799년 11월 9일 30세 장군이던 그는 군병력을 동원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제1통령에 취임했다. 그가 1815년에 엘바섬을 탈출하여 프랑스 왕정을 뒤엎은 것까지 치면 2번 쿠데타를 한 셈이다. 그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도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에서 황제로 승격했다. 박정희도 유신 선포까지 포함하면 2번 쿠데타를 했다. 집권 기간도 나폴레옹은 16년, 박정희는 18년. 두 사람은 각기 근대 국가에 초석을 놓았다. 이혼 경력, 비극적 죽음 뒤의 재평가도 공통점이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뒤에 과격파이던 로베스피에르의 동생과 친했다.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여 처형당하자 나폴레옹도 과격파로 몰려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 그가 친지의 운동에 의해 풀려난 것은 박정희 소령이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이후에 남로당과 연루돼 구속된 다음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가 선배들의 구명운동에 의해 살아난 경우와 비슷하다. 두 사람의 본질적인 유사성은 그들이 상징하는 시대정신이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고양된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국민군을 조직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전 유럽에 혁명 정신을 전파하는 전쟁을 벌였다. 박정희는 4.19 혁명으로 부풀려진 국민들의 기대와 열정을 장면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정권을 탈취, 국가 근대화를 향해서 이 국민적인 에너지를 동원한 사람이다. 이순신과 나폴레옹 전기가 박정희의 생애에 끼친 큰 영향은 소년기에 읽는 위인전의 영향이 평생을 간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백지 상태의 어린 마음에 최초로 발자국을 만드는 위인들의 삶은 신선한 충격, 흥분, 상상력을 제공하고 인생 설계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영웅들의 전기에 심취했다는 것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다. 사회과학의 종합인 역사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경세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게 돼 있다. 초등학교에서 틀을 잡은 이런 관심과 독서 경향이 그의 인격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 청와대 집무실 도서 목록이다. 서재라고도 불렸던 이 방에는 약 550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그의 사후에 청와대 직원들이 서재를 정리하면서 작성한 도서 목록을 살펴보니 역사, 전사, 전기와 관련된 책이 거의 전부다. 특히 전기가 많았다.
일본에서 나온 김일성 전기를 비롯하여 이당 김은호, 학봉전집, 난중일기, 율곡집, 최수운 연구, 안중근 의사 자서전, 신채호 전집, 홍의장군 곽재우, 천추의 얼 윤봉길, 퇴계학 연구, 롬멜 전사록, 포드 대통령, 지미 카터 자서전, 박은식 전서 등등.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알렉산더 대왕 전기 등 위인전을 많이 읽었다. 권력의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독과 보람을 그는 전기를 매개로 한 역사적 대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나폴레옹 전기, 플루타르크 영웅전, 삼국지를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었다. 권력과 인간의 장대한 드라마를 몇 번이고 곱씹어 읽어감으로써 어떤 원리를 뽑아내려는 독서법이기도 했다. 박정희의 인격과 교양을 만든 지식의 원천은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이어진 독서 습관이었다. 그의 사후 수습된 청와대 본관 1층 집무실의 도서 목록에는 시집과 소설이나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 시심이 없고 신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다. 2층 침실 앞에도 서재를 겸한 거실이 있었다. 시집, 수필류 같은 부드러운 책들은 주로 여기에 꽂혀 있었다. 겉으로는 차디차게 보이던 박정희였지만 가슴속으로는 시심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조국, 새마을 노래, 금오사나 자리거라에 가사를 썼고 작곡도 했다. 국민들을 분기시키고 신바람 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노래와 시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일기에 실린 시만 모아도 작은 시집이 하나 만들어질 것이다. 먼저 떠나보낸 아내를 그리워하는 시들을 읽어보면 박정희는 퍽 감상적 인간이란 느낌까지 받을 정도다. 아내를 잃은 지 20일 뒤에 쓴 시의 한 구절.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손때, 당신의 채취, 당신이 앉았던 의자, 당신이 만지던 물건, 당신이 입던 의복, 당신이 신던 신발, 당신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 이거 보세요. 어디 계세요? 평생을 두고 나에게 여보 한번 부르지 못했던, 결혼하던 그날부터 24년간 하루같이 정숙하고도 상냥한 아내로서 간직하여 온 현모양처의 덕을 어찌 잊으리, 어찌 잊을 수가 있으리. 1974년 9월 30일 당신이 이곳에 와서 고이 잠든 지 41일째. 어찌 왔느냐 하는 말 한마디 없소. 아니야, 인사를 했겠지. 다만 우리가 당신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야.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내 귀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아. 당신도 잘 있었소. 홀로 얼마나 외로웠겠소.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옆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고이 잠두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테니. 그럼 안녕. 그는 시인들과 친했다. 6.25 동란 때 정훈 장교였던 시인 이용상은 1951년에 아름다운 생명이란 제목의 시집을 내려고 했지만 돈이 없었다. 이 시인의 사정을 전해들은 박정희 대령이 우리 집에 좀 와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이용상은 정훈 부장으로서 박정희 참모장과 함께 구사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계급차를 넘어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는 박 대령 부부가 새들어 살던 대구 봉산동 집에 갔다. 유경수가 대문을 열어주더니 대경실색. 아이고, 조금 전에 왕학수 교수가 방바닥에 오줌을 싸고 가셨는데 이대휘님이 또 오셨네요. 이대휘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유경수가 풋고추에 소주상을 들고 들어왔다. 박 대령은 장롱 속에서 꺼낸 신문지 뭉치 하나를 이용상에게 아무렇지 않게 던져주는 것이었다. 이대휘가 이게 뭐지요? 하고 물었다. 시집 출판에 보태 쓰시오. 이 뭉치가 다 돈입니까?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세상이 다 도적놈들인데 난들 도적질 말라는 법 있소. 옆에서 유경수가 거들었다. 저분 마음 변하시기 전에 어서 갔다가 좋은 시집 내세요. 박 대령은 대구사범 동기인 인세소 사장에게 소개장까지 써줬다. 용구목 시대의 저자이기도 한 이용상에 따르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마당에서 아름다운 생명을 찾느라 애쓴 이 시집은 전란 중 대한민국에서 출판된 유일한 시집이란 것이다. 앞으로 이 전기에서 발견하게 될 박정희의 균형 감각과 교양, 그리고 여기에 바탕을 둔 결단력과 통찰력은 구미 보통학교에서부터 내면화된 독서와 사색에 오랜 축적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것이다.
박정희가 구미 보통학교에서 배웠던 보통학교 국사, 보통학교 수신서, 창가 교과서들을 삼성출판박물관에서 구해 읽어보았다. 국사, 즉 일본 역사 교과서는 전국시대에서 명치유신까지 시대를 이끈 인물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읽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전국시대의 새 영웅인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토쿠가와 이에야스와 많은 무사들, 그리고 학자들이 등장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 이야기도 실려있다. 그 내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을 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고 조선에 요청했더니 조선이 명을 두려워하여 이를 거절함으로써 화를 자초했다는 식이다. 13만의 원정군이 출항하는 장엄한 모습을 나고야성에서 바라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림이 실려있다. 원정군은 석 달 만에 조선을 거의 점령한다. 조선은 당파 싸움으로 방비가 허술하여 일군은 싸우면 이기고 공격하면 함락시키면서 선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민심도 얻었다는 것이다. 명군이 개입하여 일단 후퇴하던 일본군이 벽제관에서 6, 7배가 되는 명군을 격파한 이야기도 자랑스럽게 쓰여있다. 수군만이 이순신에게 격파돼 육군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술했으나 조선으로부터의 철군도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 전쟁은 주로 명군과 일군 사이의 전쟁이고 조선군은 오직 달아나는 존재였다는 식이다. 이어서 전국시대에 막을 내리게 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 이시다 미스나리의 새끼가하라 결전의 장면이 장엄하게 묘사되고 있다. 소년 박정희는 이순신과 나폴레옹을 알기 전에 먼저 일본 역사의 영웅들 이야기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예컨대 이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토쿠가와 막부 시대의 무사 오이시 요시오의 이야기를 읽고서 가슴이 뛰었을 것이다. 오이시 요시오는 억울하게 배를 갈라 자살한 주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46명의 동지들을 규합한다. 이들은 눈 덮인 심야에 주군을 죽게 했던 봉건 영주 요시나카의 집으로 돌입하여 그의 목을 베고 주군의 무덤 앞에 목을 바친 뒤에 자수하여 모두 할복 자살한다. 이 일본 역사의 영웅들 사이에 이태계와 이율곡, 영조와 정조, 한국병합 이야기가 끼어있다. 이 교과서는 이율곡을 설명하면서 그가 선조 때 김효원과 심의겸 사이의 당파 싸움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실패함으로써 정권을 잡기 위하여 상대에게 죄를 씌우고 정치를 어지럽히는 폐해가 생겨 지금도 조선인들 사이에는 노, 소, 남북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과서는 또 영조, 정조 시대에 두 현군이 당파 싸움을 누르려고 노력했으나 후대에 가서는 수포로 돌아갔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의 국정이란 항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정한론까지 대두할 정도인데도 조선은 여전히 쇄국 양의의 방침을 계속하고 있었다로 시작된다. 조선인 가운데는 천국에 의존하려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명치 17년, 천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세력이 천국병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에 의존하려는 세력을 치고, 교과서는 이 장에서 조선은 자력으로서는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항상 타국의 압박을 받아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불씨가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았다가 이토 히로부미가 흉도에게 암살되었으나 한민족 가운데서도 한일 합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드디어 합병을 보게 되었고 그 뒤 조선은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끝맺고 있다. 이 국사교과서를 읽은 소년 박정희의 뇌리에는 아마도 무사의 나라 일본 사람들의 의리, 상무정신, 애국심과 양반의 나라 조선 지배층의 사대성, 당파성, 문약성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그 뒤에 읽은 춘원 이광수의 이순신은 그 내용으로 보아 외적에 대한 적개심보다는 애국적 군인을 모함하는 조선의 양반 정치인들에 대한 경멸감을 더 강화했을 것이다. 박정희의 역사관을 잘 보여주는 책은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쓴 국가와 혁명과 나이다. 이 책에서 박정희는 당파 싸움을 세계에서도 드물 만큼 소화병적이고 추잡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그 원인은 불교에서 유교로 문물제도가 바뀌어 민족 자주의 기계를 좀먹게 된 데서 연유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민족사의 악유전이라고 불렀다. 언으로는 술을 가고 행으로는 말을 차지하면서 거기다가 시비와 패거리라면 창자를 움켜쥐고 달려들었던 조선조 양반 정치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지주정당인 한민당과 그 쌍생아 자유당과 민주당, 즉 이른바 구정치인들이라는 것이다. 근대화 혁명가 박정희의 혁명적 논리,
그 핵심은 이승만 정권과 장면 정권을 다 같이 이조의 당파 정치 전통을 이어받은 봉건적 수구 세력으로 규정한 점이다. 그는 장면 정부의 민주성까지도 실현 불가능한 서구 민주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대주의라고 평가절하했다. 심지어 장면 정권은 민주당이란 가면을 쓴 내면상의 자유당 정권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조선조 양반 정치, 한민당, 자유당, 민주당 계열을 당파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봉건 정치 세력이라 해석하고 이를 애국적 엘리트로 교체한 것이 바로 5.16이라는 박정희식 혁명 논리, 그 역사관의 씨앗을 우리는 구미보통학교의 교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씨앗이란 소년의 마음속에 뿌려진 조선조의 양반정치 행태에 대한 경멸과 증오심일 것이다.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인 소년에게는 조선조적인 봉건 질서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고 체험이었다. 수시는 요 사이의 도덕 과목에 해당한다. 교과서의 제목을 보면 동양적인 미덕과 황국 신민으로서의 공덕심을 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을 존경하라, 친구들, 황태후 전하, 효행, 형제, 건강, 규율, 예의, 근로, 인내, 저축, 신을 존경하라, 미신에 빠지지 마라, 공정, 사람의 명예를 중히 여겨라, 진심으로 임하라, 공덕, 공익, 은혜에 보답하라, 충군 애국. 제17공덕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일화가 나온다. 런던의 한 공원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지나가던 신사가 이유를 물었더니 소년이 하는 말, 바람에 날린 모자가 잔디밭에 들어갔습니다. 잔디를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신사는 지팡이로 모자를 꺼내준다. 그리고는 이런 설명이 따른다. 이런 소년이 길에서 종이공을 가지고 논다든지 나무를 당겨서 휘게 한다든지 학교의 물건을 상하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8편 상무리 소년. 언론인 출신 청와대 공보비서관 김종신이 쓴 박정희 대통령, 농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란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상무리는 겨울에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들판이 트인 쪽으로 낙동강 상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 강바람이 대단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 때는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고 눈보라는 살점을 애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두껍게 솜을 들인 바지 저고리에다 목에는 목도리를 감아 얼굴까지 덮게 하고 귀에는 귀걸이까지 하고 눈만 빠꼼히 나오게 염해주셨습니다. 기자는 소년 박정희의 활동 공간이었던 통학길과 상모동 주변을 느껴보려고 겨울에 맞춰 답사를 했다. 대문을 제외하고는 산자락으로 빙 둘러싸인 박정희 생가는 울타리가 없는 대신 대나무와 탱자나무 숲에 포위돼 있었다. 지금도 남아있는 대나무와 탱자나무들은 박정희의 키를 닮았는지 그다지 크지 않다. 생가 부근에는 큰 나무가 없다. 박정희가 어머니 손길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 새벽밥을 먹고 나서던 삽장문 부근에서 동리를 내려다보면 멀리 낙동강이 아련하게 보인다. 지금은 앞을 가로막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잘 볼 수 없지만 1920년대 그 무렵엔 낙동강에서 피어오르던 자욱한 물 한 개가 흐릿하게 보였다고 한다. 아랫마을에서 이 집으로 도달하는 길은 구불거리는 소로와 논두렁 밭두렁뿐이었다. 그 나머지 공간은 밭이기도 했고 논이기도 했으며 혹은 잡풀들이 솟아난 벌판이기도 했다. 겨울이 되면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마치 이 집을 향해 몰려드는 것처럼 매서웠다. 박정희의 집은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바람 방향인 동쪽으로 대문이 나 있었다. 생가로부터 500여 미터 아래로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1905년 5월 28일 개통된 경부선이다. 경부선은 1911년 11월 1일 압록강 철교가 준공되자 남만철도와 연결돼 중국까지 갈 수 있었다. 경부선은 원래는 구미를 지나지 않았다. 칠곡군 양목에서 금릉군의 부상을 거쳐 김천으로 빠졌다. 박정희가 태어나기 한 해 전인 1916년에 금오산 우회철도 공사가 완공되면서 양목, 구미, 김천으로 노선이 변경돼 박정희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구미역은 선산군 일대의 경제, 문화적 관문이 됐다. 생가에서 박정희의 어머니가 학교에 가는 막내를 뒤따라 나와 배웅하던 청령둑이란 곳까지는 젠걸음으로 10분 거리. 이곳은 현재 야트막한 언덕으로 변해 있지만 당시엔 나무가 많았다.
청령둑을 지나면 사곡동으로 이어진다. 박정희가 나의 소년 시절에서 사곡동 뒤 솔밭길은 나무가 우거지고 가끔 늑대가 나와 혼자서는 다니지 못했던 길이라고 썼던 이곳은 현재 아스팔트와 시멘트 포장도로가 가로지르고 도처의 주택과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박정희가 새벽같이 학교로 걸어가야 했던 길은 철로변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논두렁과 소로였다. 소년 박정희는 상모동에서 출발해 사곡동, 광평동, 송정동을 가로질러 원평동의 구미역 부근까지 철로변을 따라 걸어야 했다. 편도 8km라면 어른들의 보속으로 2시간 거리다. 어린 소년이 매일 오전 8시에 시작하는 수업에 맞춰 집을 나서야 했으니 새벽 5시가 조금 넘을 때 출발해야 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기자가 걸어보았다. 아침에 어머니가 배웅하던 청령둑에 다다를 때까지는 산구릉에 파묻힌 그의 집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밤하늘 아래로 검은 산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다. 박정희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 청령둑 근처에서 해질 무렵의 서쪽 하늘을 보면 금성과 수성이 빛을 발하고 있다. 해 뜰 때나 해질 무렵이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별이지만 청령둑 근처에서 보는 이 별은 유난히 밝다. 별이 뜨는 방향으로 검은 산 그림자가 드리워져 상대적으로 별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찻길을 따라 약 1km쯤 걸어가면 철길 아래로 흐르는 하천과 만난다. 금오산에서 시작돼 구미공단을 통과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이 하천은 현재 복개돼 콘크리트 틈 사이로 겨우 바닥을 볼 수 있다. 구미보통학교 아이들은 이 철교 아래 모래사장에서 자주 놀았다고 한다. 김재학은 박정희와 권해도의 씨름 사건을 들려주었다. 그분은 키가 작아 권군의 가슴에 찰 정도였죠. 그날도 아이들은 물장구도 치고 모래사장에서 씨름도 하곤 했는데 박정희와 권해도가 한판 붙게 됐답니다. 권해도가 이겼죠. 그런데 박정희는 자신이 이길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우겨 아이들도 끝까지 심판을 봐야 했다는 겁니다. 씨름은 해가 지고 나서도 계속되는 바람에 권해도가 기권해버렸답니다. 머릿속엔 이순신을 가슴속엔 나폴레옹을 품고 다니던 말없는 학생 박정희는 승부에 대한 집요함을 벌써부터 키워가고 있었던 듯하다. 소년은 노는 날이면 앞산에 올라 혼자서 목검놀이를 하든가 아니면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쟁놀이에 열중했다고 한다. 유아기의 정희에게 젖을 물려주었던 큰 누나 박귀희는 아들 은희만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다고 한다. 정희는 산에서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대장처럼 명령하곤 했단다. 나무칼을 쥐봉처럼 휘두르면서 저거 때려 부셔 라고 소리치곤 했지. 박정희가 군인을 동경하게 된 한 계기는 밀주 단속을 하던 일본 순사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다. 김재학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본 순사들이 밀주 단속하러 온다고 하면 정인의 식구는 집안에 감춰뒀던 술독을 대나무 숲 속에 파묻는다고 야단이었죠. 그 시대의 구미면에 일본 순사가 3명인가 있었는데 모두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순사가 상무리에 나타났을 때 마침 일본 군인과 시비가 붙은 걸 박정희가 보았답니다. 제 아무리 일본 순사라 해도 군인들에게는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박정희는 이 장면을 유심히 보더니 나도 크면 군인이 되어야겠다고 말했답니다. 박정희는 권력을 지향하면서도 남용되는 권력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품고 있었던 사람이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런 반골의식을 버리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싹튼 것이 일본 순사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인다. 박정희가 다니던 구미보통학교 바로 옆에 선산경찰서, 주재소가 있었고 박정희의 큰형은 금융조합에 돈을 갚지 않는다고 순사들이 잡으러 다니는 것을 피해서 만주로 달아났다. 뒤에 나오지만 셋째 형 상인은 민족운동가로 분류돼 경찰서에 자주 불려가고 예비 검속을 당하고 있었다. 소년은 순사의 권력을 가깝게 느끼면서 자랐다. 구미 주재소에는 기타하라라는 순사부장이 있었다. 조선 사람들이 문패를 삐딱하게 달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불러서 혼을 내곤 했다. 한 유지가 잘 봐달라는 뜻에서 장닭을 선물했다. 일본인 처가 일본식으로 닭을 잡는데 먼저 닭의 털을 뽑기 시작했다. 비명을 지르던 닭이 털이 뽑혀 하얀 살이 드러난 채 후다닥 달아났다. 기타하라의 처는 이곳저곳 골목을 누비면서
조선 사람들을 보고는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전한다. 안오네 보이소. 계란이노 아버지노. 저고리노 버서하고 도망갔소. 못 봤소? 구미초등학교가 보관 중인 박정희의 졸업 원부에는 학업 성적과 신체 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1927년 4월 1일부터 1932년 3월 25일까지 매 학년마다 기록된 성적은 과목당 10점 만점이 기준이다. 박정희의 성적표엔 8점 미만은 전무하다. 박정희의 동창생 박승용은 보통학교 시절 성적은 항상 박정희, 김장호, 김홍기, 박승용 순이었다고 말했다. 박정희 성적표에 기재된 과목은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창가, 체조, 가사실습 등 12과목에 조행평가가 곁들여 있다. 이 중 국사, 지리, 이과, 직업, 가사실습은 상급 학년에서만 배웠다. 이들 과목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던 1931년부터 내용이 변해 군국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조선어 사용 규제와 일본어 공용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다. 박정희가 졸업할 무렵부터 됐다. 박정희가 6년 동안 가장 성적이 나쁜 과목은 체조였다. 3학년 때 8점, 나머지는 9점이었다. 체조 다음으로 저조한 과목은 창가였는데 5학년 때까지 9점만 받다가 6학년에 와서 10점 만점을 받았다. 6학년 때 그의 성적은 13개 과목 중 체조와 가사실습만 9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만점인 10점이었다. 박정희가 특히 잘한 과목은 일본어와 조선어 및 역사와 지리였다. 5학년, 6학년 때는 모두 10점 만점을 기록한 과목들이다. 이때가 이순신과 나폴레옹의 심취한 시기로서 이 소년의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하나의 성격으로서 굳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6년간 그의 조행평가는 항상 갑으로 기록돼 있다. 비고란엔 1, 2, 5, 6학년에 우등상을 받았다고 쓰여 있다. 학년별로 살펴볼 때 가장 성적이 나빴던 해는 3학년 때였다. 3학년 때는 10점 만점을 받은 과목이 한 과목도 없었고 9점 과목이 넷, 8점이 셋이었다. 4학년이 되면서 성적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한다. 매년 251일의 출석 일수 중 개근한 해는 한 번도 없었다. 몸이 아파 결석한 날은 1학년 때 18일, 2학년 때 20일, 3학년 16일, 5학년 1일, 6학년 때 3일이다. 4학년 때는 사고로 9일간 결석했다고 적혀있다. 저학년이던 시절 병결로 기록된 날 가운데 어느 하루는 늑대를 보고 집으로 되돌아간 날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병으로 결석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그의 발육상태 기록을 보면 1학년 때 129.9cm이던 키가 6학년 때는 135.8cm로 6년간 겨우 5.9cm가 자랐다고 되어 있다. 체중은 1학년 때 15.4kg이었던 것이 6학년에 와서는 30kg이 되었다. 시력과 청력, 치아 등 기타 사항은 모두 정상 판정을 받지만 신장, 체중 및 흉의를 합산해 발육 상태를 평가하는 개평란에는 6년 내내 병 판정을 받고 있다. 체조 점수가 저조한 까닭은 그의 발육 부진에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의 성적을 셋째형 상희와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점이 드러난다. 박상희는 박주생이란 이름으로 만 15살이던 1920년 4월 1일에 구미보통학교 2학년에 입학하여 4학년을 마치고 1923년 3월 24일에 졸업했다. 당시는 4년제였다. 4학년 성적을 보면 8개 과목 중 10점 만점에 9점을 받은 과목이 수신, 조선어, 산술, 이과, 도화였고 나머지는 8점이었다. 품행을 의미하는 조행은 을의 평점을 받았다. 3년간 병으로 결석한 날수는 7일이고 신체 발육 상태는 갑이었다. 박상희는 4학년으로서 졸업하자마자 6년제로 변한 이 학교에 5학년으로 재입학했다. 1925년에 졸업할 때의 6학년 성적을 보면 11개 과목 중에서 조선어, 지리에서 만점인 10점을 기록했고 체조에서 8점, 나머지 과목은 모두 9점이었다. 조행도 갑을 받아 고학년으로 오를수록 성적이 좋아졌다. 만 20세에 졸업한 박상희는 3년 뒤에 동아일보 선산지국의 기자가 된다. 그는 향학열을 가슴에 묻고 있다가
나이 24세이던 1929년에 대구사범에 응시하여 낙방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 무렵에 당시 청와대 공보비서관이던 김종신이 박 대통령에게 박상희 씨가 대단한 수재였다던데요 라고 하자 대통령은 다소 퉁명스럽게 형은 대구사범 1회에 입학시험을 쳤다가 떨어졌는데 뭘 이라고 했다고 한다. 박정희의 학적부에는 입학 전 경력으로서 한문을 수학이라고 적혀있다. 누님 박재희에 따르면 박정희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일요일에는 서당에 가서 한문을 배웠다고 한다. 박정희는 일요일에는 교회에도 갔으니 시간을 상당히 충실하게 보내고 있었다는 얘기다. 어머니 백남이는 막내에게 사랑채의 한 방을 공부방으로 내어주었다. 어릴 때부터 나만의 공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박정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나만의 공간은 사교성이 약한 인간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자립심을 키우기도 한다. 누님의 증언에서 이 소년의 그런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정희가 검정 고무신을 신게 된 것은 5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다 주셨어요. 그날 밤 그것을 품에 꼭 안고 자더니 다음날 학교에 갈 때는 집신을 신고 고무신은 학교에 가서 신는다고 들고 가더군요. 정희는 또 아버지에게 자그마한 갈쿠리와 지게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공일에는 뒷산에 올라가 빨간 갈비를 끌어모아 묶음을 만들어 두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해요.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어머니한테 팔아달라고 해서 돈이 생기면 공책과 연필 따위를 사곤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농림국의 통계를 보면 1910년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작 면적은 1정보, 즉 3,000평이었다. 1936년 조사에서는 이것이 1.61정보로 늘어난다. 박정희가의 경우 위토답으로 경작하고 있던 외가 쪽 문중 소유인 1,600평이 전부였다. 박정희 집안은 우리나라 평균에도 못 미치는 빈농이었다는 이야기다. 박정희가 5학년이던 1930년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농가 중 박정희 집 같은 소작농이 약 45%, 자작겸 소작농이 약 31%, 자작농이 약 18%, 지주가 3.6%였다.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후 지주와 소작농가 수는 계속 늘었고 자작농가 수는 줄었다. 농촌에서는 빈부 차이가 극심해지고 있었다. 일제는 대지주를 보호하는 정책을 썼고 일부 지주들은 친일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계급적인 모순 속에 놓인 박정희 집안에서 신학을 배우게 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사회주의 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군인의 꿈을 키운다. 박정희 집안은 지주와 순사로 상징되는 지배 체제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의 둘째 형 박무희는 칠곡군의 대지주 장승원으로부터 논 5마지기를 빌어 소작하고 있었다. 박무희의 장남 재석은 할아버지께서 장관찰의 집을 출입하셨는데 그 인연으로 해서 소작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당시의 소작료에 대해서 박재석은 7대 3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장승원은 미 군정 시절에 수도경찰청장으로서 공산당 소탕에 앞장섰고 뒤에는 국무총리를 지낸 장택상의 선친이다. 장승원의 선친은 장성용으로서 2조 판서를 지냈다.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가는 지주로 불리기도 했는데 연간 7만 5천석의 소작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요사의 금액으로 환산해도 연간 100억 원대 이상의 수입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9편 의형제 김목사의 회고. (1930년) 당시 박성빈의 차남 박무희는 도롱미골 천수답 5마지기를 소작하며 살았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예 농사를 포기해야 했고 그나마 논두렁이 대부분으로 경지 면적이 아주 작아 소작인으로서는 상당히 애로를 감수해야 하는 곳이었다. 이 논은 아랫마을 칠곡군 북산면 오태동에 사는 장택상의 선친 장승원 집안의 땅으로서 지주집까지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었다. 어느 가을 박무희의 큰아들 박재석은 아버지가 지게에 쌀가마를 싣고 도조를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지게 위에는 닭 한 마리가 새끼줄에 묶여 있었다. 아버지의 닭은 와 가져갑니까? 그 도조 검사하는 사람한테 줄 거야. 박정희 집안과 장택상 집안은 소작농과 지주 사이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현대사의 여러 굴곡점에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의 의명을 그리게 된다. 1917년 11월 9일 저녁 6시 칠곡군 장승원 집에 상주군에 사는 공이란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했다. 장승원은 아들 장직상의 방에 가서 자도록 허용했다. 이날 밤 10시 장직상이 아버지 방으로 가서 문안을 드리고 자신의 방에 오자 손님이 와 있었다. 서로 인사한 뒤 두 사람은 이 방에서 같이 잤다. 다음날 아침 장직상은 아버지에게 문안을 드렸다. 장승원은 아들과 함께 아들 방으로 건너와서 손님과 인사를 했다. 아침 식사를 끝낸 손님 공씨는 서울로 간다면서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다. 공씨로 위장했던 최기중은 장승원의 집을 나와서 동료 이형락, 강순필, 유창순과 만나 권총 한 자루씩을 주고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음력 9월 26일이라 금음처럼 어두웠다. 암살자들은 일부러 인하를 받았다. 이윽고 최기중은 강,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장승원의 집으로 갔다. 장승원은 거실에서 막 저녁상을 몰리고 있었다. 최기중은 강, 이 두 사람에게 저자가 장관 차리다고 가르쳐주고 뛰어나와서 담에다가 포고문을 붙였다. 그때 총성이 들리면서 두 사람이 뛰쳐나왔다. 최기중도 같이 달아났다. 장승원은 대구 자해병원에 실려갔다. 왼쪽 무릎에 박힌 총탄은 뽑았으나 목에 박힌 총탄을 뽑지 못하고 이틀 뒤인 11월 12일에 사망했다. 일본 헌병은 장승원이 죽기 전에 사정 청취를 했다. 박정희가 태어나기 나흘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광복회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의 지휘자인 박상진은 경주 사람, 규장각의 부제학을 지낸 박시규의 장남으로서 대대로 고관이 많이 나온 양반 집안 출신이었다. 그는 16살 때까지는 집안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선산군 출신인 참정 허위 선생의 문화에 들어갔다. 박상진은 21살 때까지 허위로부터 훈도를 받다가 서울 양정이숙으로 옮겼다. 여기서 법률, 경제학을 공부하여 판사 등용 시험에 합격했다. 허위 선생이 일제의 통감부 설치에 저항하여 의병을 일으켰으나 체포돼 1908년에 사형을 당하자 박상진은 선생의 시신을 수습했다. 고등경찰 요사에 따르면 그는 중국 혁명 상황을 시찰하러 가서 권총을 10여 정 구해서 갖고 들어왔다. 박상진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권총을 나눠주면서 광복운동을 위한 군자금 모금전을 벌이기로 한다. 그는 전국의 조선인 부호들에게 취지문을 보내어 호응하지 않으면 처형한다고 알렸다. 이들 부호들 중에는 장승원도 포함돼 있었다. 1917년 10월에 박상진은 김한종과 유창순에게 장승원을 암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원래 그 자가 경북의 유력자이므로 그를 살해함으로써 그 소문이 전도에 전파되면 광복회 사업을 추진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광복회 회원들은 장승원을 암살한 3개월 뒤에는 충남 도고면장을 살해한다. 그 사건의 지휘자인 김한종은 부하들에게 박용화 면장을 살해해야 하는 이유로서 이렇게 설명했다. 박용화는 통고문을 받고 이를 헌병에게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악인인데다 광복회를 불찬동하고 의연금을 내지 않으므로 이를 죽여 타에 대한 위협으로 삼아야 한다. 장승원의 아들 장택상은 해외에서 항일운동을 했고 그의 형제들도 무장 독립군에 군자금을 대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장택상의 딸들은 몇 년 전 할아버지 장승원을 친일파라고 부른 한 학자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모함이라고 항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들은 박상진과 그의 동지들이 일본인은 한 사람도 공격하지 않고 조선 사람만 죽인 것이 과연 독립운동인가? 라고 항변했었다. 박정희는 어린 시절에 이 장승원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서 성장하였을 것이다. 셋째 형 박상희는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안이 소작을 하고 있는 대지주 장승원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장승원의 아들 장택상은 미 군정 시절에는 수도경찰청장으로서 좌익과의 투쟁에 앞장섰다. 1946년 10월에 대구 폭동이 구미로 파급되었을 때 박상희는 이 폭동에 연루됐다가 군정경찰에 의해 사살된다. 장택상은 지주정당이라고도 불렸던 한민당의 핵심 인사였다. 장택상 국무총리는 1952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펴고
국회를 위협했을 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도와 발췌 개헌안을 성사시켰다. 이때 박정희는 육군본부의 작전국 차장으로서 국장이던 이용문 장군과 함께 이승만을 제거하는 모의를 하고 있었다. 5.16 뒤에 박정희는 한민당, 자유당, 민주당 계열의 구정치인들을 정계에서 배제하려 하는데 장택상은 반박 진영의 지도자로 있었다. 이 장택상의 정치적 문화생이었던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50년대 중반에 잠시 그의 비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다. 한국 현대사라는 캔버스에 그린 장택상과 박정희의 이런 대칭적인 역정은 지주와 소장농 출신이라는 환경의 차이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사회적 출신 환경이 한 인간에게 던져주는 어떤 제약을 느끼게 해준다. (1979년 10월 25일) 오전 8시경 청와대 출입문에는 63세 된 노인 한 사람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다. 야간 열차로 올라와 대통령을 만나려다 정문에서 제지당에 끝내 돌아서야 했던 길이었다. 이 노인은 소년 박정희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며 의형제를 맺었던 김삼수였다. 김 목사는 대구로 내려온 다음날 밤 2통의 편지를 썼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10월 27일 아침에 편지를 붙이려던 김 목사는 방송을 통해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기자는 1998년 1월 7일 저녁에 대구에서 김 목사를 만나봤다. 김 목사는 상무리에서 소년 박정희와 함께 상무교회와 보통학교를 다녔던 친구였다. 교회는 여름방학 때마다 학예학교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요, 동화, 율동, 설교, 성경 암송 등을 배웠어요. 그때 칠곡군이나 선산군에서 연합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경찰도 와서 참관했습니다. 박정희는 노래나 동화 구연을 아주 재치있게 잘했어요. 상모교회에서는 나와 정희, 그리고 정규만 이렇게 셋이서 출전해 1등을 했죠. 박정희 소녀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구약의 장면을 특히 좋아했다. 박정희가 보통학교 4학년 때였다. 박정희는 자신의 사랑방에서 김삼수와 놀다가 의형제를 맺는 의식을 치른다. 그때 결의형제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먹물 먹인 실을 바늘에 달고 팔뚝에 약간 꿰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 되죠. 우리는 서로 오른팔에 문신을 새기고 팔을 걸고 맹세를 했죠. 김 목사가 걷어붙인 오른팔목에는 쌀알 크기의 푸른 문신이 남아 있었다. 김 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박정희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박정희의 셋째형 박상희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랑방에 가면 박상희 형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후덕하고 인자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늘 우리들에게 공부하는 데 격려를 해주셨죠. 저는 지금도 그분이 저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해주시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김 목사는 소년 시절부터 박정희를 남들과 다른 친구로 기억하여 왔다. 저와 정희는 둘 다 체구가 작아 유난히 어른들로부터 걱정을 많이 샀는데 박정희는 나보다 더 작았어요. 둘이 팔씨름을 하면 비슷했죠. 그런데 박정희는 지더라도 끝내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길 때까지 계속 하자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온갖 장난을 다 쳤죠. 그럴 때마다 정희는 매우 기민하고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박정희는 누구와 씨름을 하다 지게 돼 섭섭하고 분할 때면 새끼손가락만을 편 오른 주먹을 쑥 내보이며 상대방에게 흔들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내 새끼손가락보다 못하다 는 뜻이었습니다. 야망이 있는 아이였어요. 앞산에 오르면 제게 이순신, 나폴레옹, 링컨. 그는 늘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나오는 일본 영웅들을 숭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군인이 되면 위대하고 기계 있는 장군이 돼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김삼수는 구미 공립보통학교를 9회로 졸업했고 박정희는 11회로 졸업했다. 김삼수는 와세다 중학과정을 통신광자로 마친 뒤 과수원을 가꾸다 광복을 맞았다.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인 조선신학교에 들어간 그가
박정희를 다시 만난 것은 1946년 여름 서울 남대문에서였다. 박정희가 먼저 알아보고 그의 어깨를 잡았다. 어이 친구, 여기 어찌 왔노? 정희구나. 나는 여기 신학교에 왔네. 그럼 힘써 하세. 박정희가 국방경비사관학교 2기생으로 입교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던 때로 추정된다. 우리 세대의 소망은 힘써 하세란 말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1961년 5월 16일에는 김삼수가 신학교를 졸업한 뒤 목사가 돼 대구 성락교회에서 봉직할 때였다. 신문을 보니 군사혁명이란 글자 아래로 박정희란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때서야 박정희가 새끼손가락을 내밀던 모습이 떠올랐죠.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된 1963년 10월, 그는 기쁨에 찬 편지를 통해 박정희 앞으로 이렇게 썼다. 당신이나 나나 모두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민족을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폭압정치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는 설교같이 편지를 썼지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김 목사는 그 후 매년 한두 차례씩 장문의 편지를 썼고 그때마다 박 대통령은 답장을 보내왔다. 박 대통령의 감동적인 답장은 1964년경에 있었다고 기억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의 도라는 제목의 긴 글을 보내줬다는 것이다. 너무 겸허하게 답장을 보내주셨더군요. 친구의 충고를 정말 고맙게 받는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에 이르는 길을 생각한 바대로 쓴 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죠. 김 목사는 그때부터 동료 목사나 교인들에게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냐며 자랑했다. 쿠데타를 했다고 친구를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젊은 목사가 찾아와 박 대통령을 비판하면 그는 제대로 모르면서 그런 말 하는 법이 아니다. 네가 진실로 목사가 되려거든 박 대통령의 10분의 1만이라도 되어보라고 되받았다. 1970년대 초까지 청와대에서는 조찬기도회를 매년 열었지만 김 목사는 참석만 하고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피했다. 오직 필요할 때 장문의 편지로만 대화를 했다는 것이다. 1978년 추석 무렵 김 목사는 경북 금릉군의 송천교회에 부임하게 된다. 그는 오랜만에 금오산을 오른다. 때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두 사람은 34년 만에 해후를 했다. 그 순간 김 목사는 인의 장막 속의 친구가 갇혀 있다고 느꼈다. 그때부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가을에는 부마 사태가 터졌죠. 며칠을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10월 25일에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만 김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종을 우리 민족이 바로받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맺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10편 셋째 형 박상희. 박정희 집안에서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인물이 있다. 박성빈의 사남 박한생이다. 호적에는 그가 1911년 8월 6일에 태어나서 1925년 9월 6일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해는 박정희가 8살 때로 한생은 14살에 죽은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기억에 한생에 대한 것이 남아있을 터인데 한 번도 이 형에 대해서 언급한 자료가 없다. 박정희가의 가족들도 한생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상모동 주변의 노인들을 상대로 취재해보니 거의 일치된 증언이 나왔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한 70대 노인은 익명을 전제로 하여 이렇게 말했다. 언제나 산이고 들이고 쏘다녔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다고 했지.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돌봐줄 수도 없는 시절이라 혼자서 싸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집에 들어오고 그랬지 뭐. 박정희와 함께 상모교회를 다녔던 한성도, 김삼수의 증언도 일치하고 있다. 김 목사는 박한생은 나무 작대기를 목검 삼아 휘두르고 다니다가 부러지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작대기를 달라고 하곤 했다고 기억한다. 박한생의 사망 시기에 대해서는 호적 기재일시보다 한 3년이 늦은 1928년경이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또 박한생의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박한생의 죽음에 대한 수수께끼 때문에 5.16 이후에는 야당 정치인들에 의해서 박정희 의장의 형이 월북하여 북한의 생존에 있다는 증거도 없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어머니 백남이에게는 한생이 가슴속에 그늘이었을 것이다. 박정희 집안의 빛은 셋째형 상희였다. 박정희가 구미 보통학교에 다닐 때 상희형은 20대의 건실한 청년으로서 구미면에서는 하나의 인물로 기반을 잡아나가고 있었다. 박상희는 키가 크고 가슴은 뜨거운 청년이었다. 학력은 비록 보통학교 졸업에 그쳤지만 그는 타고난 수완과 인간적 매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박상희의 처, 조기분의 조카딸 조길수는 박, 조 두 사람이 1929년에 김천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 화동으로 들러리를 섰다. 다른 사람들은 고모부 옆에 서면 왜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물도 훤칠했지만 사람을 위압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모부는 구미역 뒤에 살고 있었는데 놀러가서 마당에서 사람들의 시비를 가리고 있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고모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건 자네가 잘못했네 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원님 재판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구미시 문화원 부원장 신기도는 당시 구미 일대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기억한다. 최관호, 김상호, 박상희 이 세 사람을 두고 1관호, 2상호, 3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이 모이면 그 기세가 대단하여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곳 사람들 사이에서는 젊은 영웅들이었죠. 구미의 노인들은 지금도 그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박상희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박상희의 성격은 아버지 박성빈과 비슷하여 호담하고 외향적이며 정치적이었다. 어머니를 닮아 내향적이면서도 빈틈이 없고 당돌한 동생 정희와는 대조적이었다. 박정희가 구미 보통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상희형은 구미역으로 나가서 지역 언론인으로 자립하고 있었다. 그는 민족 언론을 기반으로 삼아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 지부와 청년단체를 조직했고 여러 차례 경찰의 구속, 연행, 예비 검석되기도 하면서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이러한 형을 가까이서 보고 자란 소년 박정희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박상희의 행적을 확인시켜주는 최초의 신문기사는 1927년 10월 14일자 조선일보 사면에 실린 신간회 기사의 일속이란 제하의 5단 기사였다. 맞춤법을 요즘식으로 고쳐 요약해본다. 경북 선산지회 설립대회. 경북 선산군 구미에서 전민족적 단일정당인 신간회 선산지회 설립을 준비한다는 것은 본보에서 이미 보도했다. 설립대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에 개최하려 했으나 엄중한 선산경찰의 간섭으로 정각에 개최하지 못했다. 자동차로 시내에 삐라를 뿌리고 대회 선전을 하려 했으나 삐라만을 뿌렸다. 준비위원 박상희 군이 경찰에 수차 질문을 하고 교섭하였으나 상부의 명이라며 절대 허가치 않으므로 식민지를 타도하자 등에 글이 실린 집회도구는 모두 압수되고 정각보다 늦은 오후 3시 30분에 개회 선언을 했다. 이 기사 아래에 연이어 보도된 내용은 박상희가 소환되었다는 소식을 담고 있다. 경찰서에서 박 씨를 소환. 신간선산지회 설립대회에 선산경찰의 간섭이 심하다 함은 앞서 보도하였거니와 이 대회에 구산구락부에서 충문을 보냈는데 그 충문 중 불온한 문구가 있다고 충문을 압수하고 구산구락부 위원이요 설립대회 준비위원인 박상희 군을 대회일인 지난 11일 오후 1시경 현지 주재소에서 소환하여 서장이 취조실로 데리고 가서 장시간 요령부득의 말을 하고 같은 날 2시 반경에 돌려보냈는데 일반의 비난이 많다더라. 1927년 1월부터 1931년 5월까지 존속한 신간회는 전국에 150여 개 지회를 두었고 회원수는 4만여 명에 이르렀다. 일제치하에서 가장 큰 항일사회운동단체였던 신간회는 1920년대에 조선에서 양대 항일운동 세력이었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협동전선론으로 뭉친 조직이었다. 신간회 창립 때 51명의 간부진 중에서는 조선일보계가 회장, 이상재를 필두로 하여 안재홍, 신서구 등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독교계가 조만식 등 7명, 불교계가 한용운 등 1명, 천도교계가 권동진 등 3명, 유림계가 김명동 등 3명, 학계가 조병옥 등 4명, 조선공산당계가 김준현, 홍명희 등
등 5명. 조선일보는 신간회의 결성을 적극 지원하여 그 대변지 구실을 하였다. 조선일보는 1926년 12월 16일부터 연 4회에 걸쳐 사설을 통해 신간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타협론자들이 조선 자치운동에 동조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족 해방을 위한 비타협적 투쟁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신간회 준비 모임도 주로 조선일보사에서 열렸다. 조선일보가 신간회 선산지회 박상희의 소환 사건 등 일제의 탄압을 집요하게 보도한 것도 조선일보와 신간회의 깊은 관계를 반영한다. 1927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의 신간회 간부 검거 기사에도 박상희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 기사에는 박상희가 신간회 선산지회 조사부 총무로 기재돼 있다. 경북경찰부원이 돌연 신간회원 검거. 내용은 절대 비밀에 묻히어 불안에 쌓인 구미 일대 라는 제야의 대구발 기사를 읽어보자. 경북경찰부 고등과에서는 돌연히 긴장한 중에 최석현 경부보는 형사 3명을 데리고 구미까지 가서 신간회 선산지회 조사부 총무 박상희, 구산구락부원 윤재우, 김정술 3인을 검거한 후에 신간지회 사무실과 3인의 집을 수색한 후에 지난 10일 오후 10시경에 대구로 압송하여 대구서 유치장에다가 유치한 후에 방금 극비리에 취조하는 중인 바 모처로부터 탐문한 바에 의하면 방금 구미에서는 조금만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면 즉시 불문곡직하고 검속함으로 인하여 현재 구미 사람들은 매우 공포에 쌓여 있는 모양이더라. 청소년기의 박정희에 큰 영향을 끼친 셋째 형 박상희가 기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928년 6월 8일자 동아일보의 사고에서다. 여기서 그는 동아일보 선산지국의 기자로 발령을 받고 있다. 지국의 위치는 경부선 구미역전이라 되어 있다. 그가 24살 때 박정희가 11살로 보통학교 3학년 때다. 박상희는 동아일보 기자가 된 그 해에 또다시 일본 경찰에 끌려간다. 관련 기사는 조선일보 1928년 11월 11일자 오면에 선산 신간지회의 간부 4명을 검속한 내용은 절대 비밀이란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경북 선산경찰서에서는 지난 9일에 동아일보 지국 총무 김수호, 기자 박상희, 김종석 3인과 밑당비 병원 의사 안중호 씨를 돌연 검속하였는데 이들 모두는 선산 신간지회 간부더라. 1929년 4월 19일자로 혼인신고된 박상희의 호적을 보면 그는 경북 김천의 양반 가문 한양 조씨 집안의 규슈 조기분을 아내로 맡고 있다. 조기분은 큰딸 박용옥을 낳고 연이어 박계옥, 박화자, 박금자, 박설자 등 딸만 5을 낳은 뒤인 1947년에 유복자인 준홍을 보았다. 조기분의 조카딸 조길수는 대구 신명여고를 다녔던 고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고모는 대구 신명학교까지 기차로 통학을 했습니다. 기차칸에서 고모부를 만났다나 봅니다. 그 두 사람 사이를 엮어준 사람은 황태성 씨였죠. 신명학교 다니던 고모는 김천 청년회관에 자주 나가면서 야학 선생을 했고 이때 황태성 씨를 알게 됐답니다. 조기분의 큰아버지가 세운 김천 청년회관은 당시 무학자들을 불러 모아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조기분의 집안은 김천에서 제법 재산을 모았다. 부친이 고무신 가게와 포목상을 했고 두루마기와 조끼를 만들어 파는 조끼방도 운영했다. 유지 집안의 딸답게 조기분은 여장부였다. 고모는 신여성이었죠. 사람들 앞에 나서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힘차게 연설을 했어요. 연극도 했고요. 당시 김천을 드나들던 박상희는 전국적 민족운동단체 신간회의 같은 회원으로서 황태성과 교분을 쌓았다. 박상희는 선산의 핵심 활동가였고 황태성은 김천 지역을 맡고 있었다. 다시 조길수의 회고. 황태성 씨는 김천 어모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유한 집안이어서 아들과 딸 모두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황태성은 대구 개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학교는 외국인이 세워 항일 정신을 강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황태성, 박상희, 임종업, 박희수 같은 분들은 김천경찰서 고등교 형사들로부터 항상 주의를 받았죠. 이때 황태성과 박정희 두 청년을 만난 사람이 있다. 제일 거류민단 단장을 지낸 조영주다.
선산이 고향인 그는 1986년에 기자에게 이런 증언을 남겼다. 나는 그때 일본에서 교토대학원에 다니면서 사회주의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학 때 고향에 와서는 친구인 박상희, 황태성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주로 화제가 됐는데 박은 정열적이고 의분심이 강했으며 민족주의적인데 반해서 황은 냉철하고 코스모폴리탄적이었습니다. 황은 골수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박은 그러기에는 너무 가슴이 뜨겁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 출신, 신간회 활동, 사회주의자 친구. 박상희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들 두 사람이 결혼한 다음 살림을 차린 곳은 구미역 뒤편 각산이란 곳이었다. 버젓한 기와집에 사랑채까지 딸린 건물이었다. 조기부는 상몰이 박정희의 생가에 갔다 와서는 조카딸 조길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집에 가보니 정지무는 가마니를 걸어둔 것이 전부였고 사과 개짝으로 찬장을 하고 있지 뭐야. 시어머니가 신식 며느리가 왔는데 부엌엔 들어올 필요 없다며 자꾸 방에 들어가라기에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쌀도 없고 간장도 없더라고. 시집이 그렇게 없는 집인 줄 누가 알았겠노. 박정희가 대통령 시절에 쓴 수필 나의 소년 시절에는 이 시절의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학교 3학년 학예 방학 때였다. 상희 형님이 처가인 김천을 가면서 나를 데리고 갔다. 산골에서 자라서 촌뜨기이기 때문에 김천을 구경시켜주겠다는 형님의 선심이었다고 본다. 형님의 처가댁은 김천시 황금정이었다. 하루는 형님과 같이 시내를 걸어가는데 아이스크림 장수가 있어 형님이 그것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었다. 고깔같이 생긴 용기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주는 것을 조그마한 목재 스푼으로 먹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아이스크림 맛이다. 먹다가 보니 형님은 자꾸만 걸어가고 있었다. 빨리 먹고 형님을 따라가려고 빨리빨리 먹다가 아이스크림 용기가 깨어졌다. 나는 그릇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줄만 알고 있었기에 깜짝 놀라 저기 걸어가고 있는 형님을 형님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형님, 이것이 깨졌어요. 물어줘야겠어요. 하고 울상을 하고 당황하고 있으니 아이스크림 주인이 그 그릇도 같이 먹는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하기에 그때서야 아이스크림을 든 채 형님을 쫓아 따라갔다. 그날 저녁에 형님과 형수씨가 촌놈이라고 놀려댔다. 결혼한 뒤 박상희의 언론을 통한 민족운동은 계속된다. 1933년 1월 14일자 조선일보 6면을 보면 박상희가 당시 조선일보 선산지국을 경영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지방시론이란 고정란에 선산지국 박상희란 이름을 내걸고 의료기관 설립을 촉함이란 주장을 싣는다. 우리 선산의 의료기관이라고는 한의가 다소 있으나 신이라고는 선산읍에 조선인의 공의가 하나 개업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에 장천 구미에 한지의가 둘이 있으나 여러가지 설비가 불완전하여 주민의 불만이 불소하다. 그러면 한지의까지 합하면 전군 8만여 민중이 죽어가는 지방에 의료기관이라고는 3개소뿐이니 약 2만 7천 명의 의사 한 사람이 평균이다. 특히 구미로 말하면 경부성이 통한 소문화 도시일 뿐만 아니라 600여 호란 주민이 살고 있는 지방에 50세가 넘은 일본 사람의 한지의가 있는 것도 여러가지 설비 불완전으로 주민의 적지 아니한 불평이 원인이 되어 있다. 위중한 병에 걸리면 안심하고 약 한 첩 사서 먹을 수도 없고 위급할 때는 김천이나 대구로 가지 않으면 구명할 수 없으니 문화가 발달된 금일에 있어서 전 국민의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수치일 뿐 아니라 인도상 중대 문제이라 할 수 있으니 하루바삐 의료기관 증서를 절감하는 바이다. 박정희의 셋째형 박상희와 김천 규슈 조기분에 연을 맺게 해준 황태성은 광복뒤 월북하여 고관을 지내다가 5.16 직후에 김일성에 의해 밀사로 난파됐다. 그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을 만나기 위해 당시 김종필 정보부장의 장모이던 조 여사에게 연락을 취하려다가 체포된다. 그는 결국 친구의 동생에 의하여 사형에 처해지는 운명을 맞게 된다. 이 황태성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았다. 1928년 2월 26일자 조선일보. 황태성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온다. 당시 경북 내 유지들은 사재를 털어 무산 아동을 위한 교육 사업을 해왔는데 경상북도 당국이 그 중에 하나인 금릉군의 금릉학원을 폐쇄 조치한 데에 대해서 황태성은 항변하고 있다.
김천 청년동맹위원 황태성씨. 근본 금능학원 폐쇄 처단은 경북도 당국의 독단적 처사가 아니고 김천에만 한한 국부적 문제가 아니요 전 조선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면으로 김천 각 사회단체 및 김천 주민과 합력 항쟁하는 동시에 전 조선민중에 호소하여 정당한 해결을 얻고자 합니다. 조기분의 조카딸 조길수는 황태성이 며칠 뒤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초죽음이 되어 실려 나왔다고 기억한다. 박상희, 황태성, 박정희 이 세 사람은 사상대결의 시대에서 서로 꼬이는 인연을 맺게 된다. 박상희가 1928년에 동아일보 선산지국 기자가 되었다가 조선일보로 옮겨 선산지국을 운영하면서 기자 역할도 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 전후부터로 추정된다. 이 기간에 그는 지역 청년회를 조직하고 신간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었다. 언론을 이용한 전형적인 민족운동가였다. 그는 사업 수완도 좋았다. 구미면에서 기와공장을 운영했고 19정보가량의 산판을 사들여 목재를 부산 등지로 내다 팔아 돈도 제법 벌었다. 언론과 이제 사회활동에 두루 능숙한 그는 일본 경찰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성격이 괄괄한 박상희는 그를 미행하던 고등계 순사에게 세숫대야 물을 뒤집어 씌운 적도 있었다. 1929년 11월 3일에 발생한 광주 학생 사건은 신간회 운동의 기회이자 위기였다. 광주 학생운동은 194개 학교,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전국적인 규모로 번졌다. 일본 경찰들이 일본인 학생들 말을 옹호하자 전국에서 150여 지회를 이끌던 신간회는 청년 학생들을 상대로 주요 도시마다 강연회를 열고 여론을 자극하여 제2의 만세운동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을 추진했다. 조병옥을 비롯한 신간회의 중앙 간부진들은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는데 이 계획서를 입수한 일제경찰은 간부진들을 대거 검거한다. 한편 1928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제6회 코민테른 대회에서 채택된 식민지, 반식민지 제국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에 관한 태제 중 조선 문제에 대한 언급에서 코민테른은 신간회의 정당적 조직 행태를 부정하고 협의체적 공동전선으로의 개편을 요구한다. 이 태제에 따라 조선 공산당 계열의 신간회 간부진은 기존의 연합체적 성격을 탈피해 계급투쟁적 조직으로 개변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상 신간회의 파괴를 의미하는 해소운동을 벌인다. 이 해소운동은 분열만 심화시켜 1931년 5월 16일자로 신간회는 해체됨으로써 민족운동 역량에 커다란 손실을 빚게 됐다. 박상희는 박정희가 구미보통학교 6학년에 다닐 때 있었던 이 신간회 해산 이후에도 언론, 민족운동을 계속했다. 대구 영남일보의 김진화가 1978년 10월에 간행한 일제하 대구의 언론연구에도 박상희의 이름이 등장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대구지국 기자를 지낸 이 선장은 신간회 대구지부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신간회가 해산한 뒤에도 대구 청년동맹을 이활, 남만희 등과 함께 재조직하였고 1931년 가을에는 경상북도 내 각 군에서 신문지국을 경영하거나 또는 통신을 맡은 사람들을 망라하여 보도협조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보도협조망은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서로가 연락을 긴밀하게 가지도록 하여 독립운동가들의 구속사건을 신속히 알림으로써 그 대책을 재빨리 강구하는 데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 보도협조망은 경산, 안동 등 21개 지역의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선산 지역엔 박상희, 최간호가 들어있다. 일제하 대구의 언론연구에는 박상희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데도 관여했다고 적혀있다. 박상희는 1934년 유정락 씨가 경영하던 조선중앙일보 대구지국 기자로 취임하여 활동하던 중 1935년 북경에서 입국한 윤명혁 씨와 손을 잡고 조선일보 대구지국의 허병률 씨와 함께 독립운동에 자금을 모금했다. 그는 선산 출신으로 대구에서 장사를 하던 김모 씨에게서 3,000원의 자금을 얻어 윤 씨에게 제공한 일이 있다. 이 사실은 이선장 씨의 증언이다. 1992년에 작고한 박상희의 부인 조기분이 생전에 조카딸 조길수에게 남긴 이야기는 구체적이다. 조기분은 남편의 옷을 수시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비밀 편지를 넣었다고 한다. 검문이 심해지면 양복 바지단을 꿰맬 때 실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매듭을 지어 모스 부호로 이용했다. 조길수의 남편 이서용은
평생을 철도국에서 근무해 지방 역장도 역임했다. 이서용이 모수부호를 이용해 전보치는 법을 박상희에게 알려줬다. 이 씨의 부인 조길수는 이렇게 기억한다. 고모부는 남편에게 이서방 이거 봉천에서 박 XX가 나오는데 전해주게. 이서방 이건 북경역에서 김 XX가 나올 건데 전해주게 라고 하면서 편지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당시 철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끼리는 친했어요. 그들은 기차를 매개로 하는 가장 빠른 우편 방법을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고모부는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에게까지 선이 닿았던 것으로 압니다. 박상희의 행동 반경은 대단히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일본과 북경뿐 아니라 상해까지 다녀왔다고 한다. 취재 도중 입수한 사진이 있다. 1935년 4월 20일 인천 월미도에서 찍은 것이다. 박상희가 맨 앞줄에 나오는 이 사진 속에 한 인물이 들고 있는 깃발에는 만몽일보사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1933년 8월 25일 일제는 국책적 견지에서 한글신문인 만몽일보를 신경에서 창간했다. 박상희가 만주국 유일의 한글 친일신문이던 만몽일보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주 활동 무대였던 경북에서 인천까지 올라와 함께 기념 촬영한 점이나 그가 중앙에 앉은 모습을 보아 이 신문사 기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의 둘째 형 박무희의 장남인 박재석은 상희 삼촌의 신문지국 일을 한동안 돕고 있었다. 1938년부터 광복 직후까지 구미역전 중앙통에 있었던 지국 사무실에서 일했던 박재석은 이렇게 증언한다. 상희 삼촌은 외부 활동하신다고 사무실에 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달, 수금도 하고 총무 노릇을 했죠. 일제 말기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문 등을 합쳐 운영했고 구미면에 나가는 부수도 100에서 200부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언론학자 정진석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매일신보사 사원 명부를 보면 박상희의 이름이 등장한다. 1939년 10월 1일 현재 박상희는 매일신보 선산지국 구미 분국의 분국장으로 기록돼 있다. 민족지 조선 동아일보에서 일하던 박상희가 일제 말기에 가서 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기자가 되었는지는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다.